더 배움 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오늘 고려의 통치조직의 정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부제가 뭡니까? 명칭풀이만 잘하면 된다. 그러니까 막 굳이 막 이거 뭐 외워가면서 막 적어가면서 이렇게 외우실 생각하지 마시고 명칭풀이 제가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이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를 그냥 머릿속에 그냥 쑥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시면 아마 쉽게 풀리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려의 통치 조직의 정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재는 84쪽에 나와 있습니다. 84쪽에 고려 통치 조직의 정비. 우선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게 정치 조직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치 조직, 정치 체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정치 체제에서 알아보는데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정치기구, 핵심적인 정치기구가 이성육부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서문화성이 이렇게 있어요. 최고의 기구 중서문화성이 있어요. 이거 이제 그림으로 가면서 제가 이제 할게요. 네, 중서문화성이 딱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중서성, 문화성 이렇게 있는데 중서문화성 합해진 거예요. 네, 합해진 겁니다. 이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최고 의결기관. 그냥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높은 신하들이 들어가겠죠. 이 높은 신하들, 재상급의 신하들이다 해서 재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1품, 2품 막 이런 높은 신하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 높은 신하들만 있어요? 거기에서 좀 비서 역할도 좀 하고 실무에 좀 밝은 그런 전문가들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좀 3품 이하의 낭사라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중서문화성이다라는 겁니다. 낭사. 뭐 제시는 이제 아시겠고 뭐라고요? 재상급의 신하예요. 자, 그러면 상서성이 있습니다. 상서성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이 상서성 아래가 6개의 부서인 육부를 관장을 한다. 실무행정기구인 육부를 담당한다. 이 육부가 바로 2호의 병형공이에요. 2호의 병형공이에요. 자, 그래서 2부, 호부, 예부, 이렇게 병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조선시대에 들어가면은 조로 바뀌는 거예요. 6조, 2조. 그래서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뭐 2조 판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육부를 관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얘네들이 그대로 와가지고 육부를 관장한다라는 겁니다. 대신 얘네들이 한다. 그러면 2부는 뭐 하는 거냐? 2부는 쉽게 말하면 나라의 뭐 자질구레한 행정.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뭐 그 행안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호조는 좋아요, 좋아. 뭐가 좋아요? 예, 돈 관리하는 곳이에요. 국가 재정과 관련된 호조. 그 다음에 예조는 예의와 관련된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 그럼 예의, 격식, 절차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조. 병부는 아시겠죠? 병부 뭡니까? 오늘날의 국방부. 그 다음에 형부는 뭐예요? 형벌 주는 곳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뭡니까? 법률 다루는 법무부 되겠습니다. 공조는 공사 열심히 하죠. 그래서 교통부. 네, 이렇게 육부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성육부 체제로 갔습니다. 이성육부 체제로 갔고 그 다음에 왕과 아주 가까운 중추원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이 중추원이 왕과 굉장히 가까워요. 이 중추원 명칭이 계속 잊을만 하면 등장하고 그래서 이 각 시대의 중추원의 기능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많이 합니다. 이 중추원이 여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가시겠지만 우리나라 독립협회에도 중추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디도 나오죠? 네, 조선총독부내에 중추원이 나와요. 그럼 일단은 고려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중요한 곳이에요. 이거 다른 말로는 이제 추밀원이라고도 불렸어요. 추밀원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왕과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국왕과. 그럼 조선시대로 따지면 뭘로 비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조선시대로 따지면 뭘로 하냐면은 중추원은 승정원하고 비슷해요. 국왕의 비서기구. 승정원.
승지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승정원이라고 불렸습니다. 뭐 도승지를 비롯해서 승정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는 중추원에는 누가 있냐면 추밀이라고 한다 했죠. 추밀이 있습니다. 추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승선이 있어요. 추밀과 승선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추밀은 국가 기밀을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국가 기밀을 다루는. 그래서 국가 기밀 뭐가 관련된 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군사 기밀이잖아요. 그래서 군사와 관련된 기밀을 다루는 게 추밀이라고 불렀고요. 승선은 말 그대로 시다발이. 네. 그래서 국왕의 비서기구입니다. 비서기. 승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것이 중추원이다. 중추원. 자, 그 다음에 도병마사 나옵니다. 도병마사 나와요. 자, 이 도병마사도 상당히 중요한 기구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기구예요. 도병마사. 그러면 이 도병마사는 뭐 하는 기구냐? 여기도 최고가 들어가요. 최고가 들어가는데, 이 최고가 여기에는 회의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는 의결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구분하실 줄 알으셔야 돼요. 도병마사. 그럼 도병마사하고 얘를 좀 많이 헷갈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고, 최고긴 최고인데 얘는 회의하는 거예요. 회의인데 아주 중요한 것만 회의. 아주 중요한 것만. 굉장히 중요한 것만. 시시콜콜한 거 하지 않아. 굉장히 중요한 거. 국가가 난리가 났어. 큰일 났어. 그래서 빨리 회의해야 돼. 이게 도병마사예요. 도병마사. 그러면 어떤 거? 주로 국방과 관련된 거 하는 거예요. 국방. 외적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회의하는 겁니다. 이게 도병마사예요. 그래서 임시기구예요. 그 일이 없어지면 이 도병마사 회의 없어지겠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도병마사 들어가는 사람들은 최고기구인 뭐 어디? 그쵸, 여기 들어가야 돼요. 제신이 들어갑니다. 제신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국가 기밀을 다루는 사람 들어가야 되겠죠? 누구? 추밀이 들어가요. 추밀. 중추원에 추밀이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 차근차근 까먹는다. 그래서 여기 부제에 나와 있듯이 명칭풀이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병마사입니다. 도병마사는 나중에 뭘로 고쳐지냐면 도평의사사라는 명칭으로 고쳐지고, 줄여서 뭐라고? 도방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도평의사사, 이 도방이라고 불렸던 것이 조선 초반에 가서야 이게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목도감이 있습니다. 식목도감은 뭐냐? 식목일에 뭔가를 하는 거냐? 아니죠. 식목. 쉽게 말하면 격식. 이렇게 생각하세요. 격식목차 이렇게 생각하세요. 격식목차. 지금 뭡니까? 뭔가 격식이 있어야 돼. 그 격식이 순서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즉 뭐예요? 이게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국가의 중요한 법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식목도감이다. 그 법들을 만들려면 중요한 사람들이 만들어야 되겠죠. 아무나 만들면 안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온다. 여기도 들어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이런 것들은 중국의 것들을 들여다썼지만 얘와 얘는 우리나라 자치에 고려 특유의 성질을 반영해가지고 만든 기구예요. 요 두 가지. 식목도감과 도병마사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어사대가 있습니다. 어사대. 암행어사 출도요. 이 어사대가 있어요. 어사대.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관리를 감찰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풍속, 뭐 이런 단속하고 관리 감찰하는 기구가 바로 어사대다. 그럼 조선시대는 이 어사대를 뭐라고 불렸느냐? 조선시대와 비교를 하셔야 되겠죠. 바로 얘네들은 사헌부라고 불렸습니다. 조선시대는 사헌부. 어사대라는 기구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삼사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삼사. 이 삼사라는 기구는 또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세 가지를 잘 다루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전세, 공납, 역, 이걸 잘 다루는 곳이다. 이 세금 내는 거예요. 세금 세 가지를 잘 다루는 곳. 그래서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세금 계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불러요? 회계한다. 회계 담당한다. 근데 참고로 조선시대에는 이 3사가 뭐였냐면은, 조선시대는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왕권을 견제하는 이 세 기구를, 세 가지를 합해서 3사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똑같은데 전혀 하는 일은 달라요. 그거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주셔야 됩니다. 3사. 자, 그 다음에 이제 춘추관은 역사 편찬하는 기관이고, 한림원 같은 경우는 국왕의 교서, 그런 국왕이 이제 그 명령하는 문서, 그런 걸 담당하는 기관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간이 있습니다. 대간, 대성이라고도 하는데 대간. 이 간의 의미를 좀 알아줍니다. 간. 국왕에게 뭐 한다? 간한다 라고 그러죠. 간한다는 게 뭐예요? 간한다. 쉽게 말하면 국왕한테 대드는 거예요. 함부로 대드었다면 큰일 나죠. 어떻게 대드는 거예요? 법적으로 대드는 것이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드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얘네들은 너희들이 나한테 싫은 소리 해도 내가 마음을 그냥 상하고 너 그냥 다 때려주고 싶고 뭐 이렇게 하고 싶어도 꾹꾹 참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간이에요. 자, 대간은 누가 있냐면, 아까 얘네들이 있잖아요. 높은 신하들이 아니에요. 낭사와 그 다음에 어사대의 관원이 대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잘 보시면 요 낭사는 최고 의결기구에서 일하는 품계가 낮은 신하들이죠. 얘네들이 실무적으로 밝은 애들이죠. 그래서 얘하고 어사대는 뭐 하는 거예요? 관리 감찰하는, 여기에서 일하는 신하들이에요. 얘네들이 대간을 하는데, 대간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대간의 종류에는 서경이 있습니다. 서경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국왕이 어떤 관리를 임명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내 사촌인데 쟤를 갖다가 좀 높은 관리 임명하고 싶어. 근데 임명장 바로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어찌됐건 뭐 이렇게 내가 임명하노라 그러면 여기 잘 알겠죠. 이런 기구에서 잘 알겠죠. 잘 아는데 바로 임명장 주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요? 국왕이 그런 사람을 임명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저 관원은 부정부패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걸 서경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봉박이 있습니다. 봉박. 쉽게 말하면 면박 주는 거죠. 면박 주는 거예요.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리는데 이게 도대체 국왕으로서 내릴 명령이 아니야. 도대체 이 명령은 명령 같지도 않아. 그럼 돌려보내는 거예요. 면박 주는 거죠. 이게 봉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간쟁이 있습니다. 간쟁이라는 거는 간한다. 그냥 시시콜콜이 전화 뭐 폐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자꾸 얘기하는 거. 이것을 합해서 우리가 대간이라고 합니다. 대간은 높은 신하들이 하는 게 아니죠. 낮은 신하들이 하는 거죠. 그럼 어디에 소속된 낮은 신하들? 최고 의결기구인 중서문화성에 속한 낭사와 그 다음에 관리를 감찰하는 그곳에서 일하는 어사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다라는 거죠. 왜 얘네들이 이 대간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딱 아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식목도감이나 도병마사에 들어가는 신하는 누구다? 재신과 추밀이다. 이것도 왜 걔네들이 거기에 들어가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 이해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딴 거 필요 없어요. 그거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약간의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그 하단에도 나와 있지만 고려 귀족 정치의 특징이죠. 이거는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최고기관 중수문화성 상수성 아래에 육부를 두었다. 중수는 뭐 하는 곳이죠? 국가 기밀과 그 다음에 국왕의 비서기구, 그 다음에 어사대, 3사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정치기구 됐고요.
지방행정조직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 이것도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드립다 외우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그러나 살살 저와 함께 하다 보면은 머릿속에 쓱 들어올 겁니다. 지방행정조직.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또 반복이 되는 것이 또 나오죠. 지방행정. 자, 초창기 때의 지방행정은 태조 왕건 때는 지방자치예요. 태조 왕건 때 지방자치예요. 호족 있잖아요. 호족. 사심관. 그죠? 그러다가 성종 때 광종이 호족들을 제거했죠. 그래서 그 뒤를 이은 성종은 12목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방관을 파견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오도 양계를 하는데 이건 누가 합니까? 현종이 해요. 현종. 이건 누가 해요? 성종이에요. 자, 이거 잘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도 양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이걸 이제 제가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12목을 설치했어요. 지방관을 파견했습니다. 12개. 전국의 중요한 곳을 12개로 나누어서 지방관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성종 때 다 좋았는데 외적이 쳐들어온다고 했죠? 누굽니까 그게? 거란족이 쳐들어오죠? 거란족이 쳐들어와가지고 현종 때까지 딱 이어지는데 놓고 봤을 때 현종 때 딱 들어오다 보니까 이 지방행정구역을 그 지역의 특징에 맞게 해야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도 양계의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거란족이 침략을 하게 되면서 국경 방어에 집중적인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국경 방어에. 그래서 우리나라 국경은 어디에 주로? 북쪽이잖아요. 북쪽은 군사적 성격의 개를 몇 개 둔 거예요? 2개 둔 거고 국경 아래는 그냥 일반적인 행정구역인 도를 5개 둔 겁니다. 이게 오도 양계예요. 특징에 따라 구분을 한 거예요. 왜 구분했는지 여러분들이 요 순서도 이제 파악이 됐죠? 예, 그것만 여기서 기억해 주세요. 기억이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이제 교재에 쫙 보게 되면 지방행정조직 경기가 있습니다. 경기는 이제 수도 어디? 개경이죠. 그 개경 그 주변을 그리고 경기라고 하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경기도라는 그 표현은 수도 주변이잖아요. 그렇죠? 경기. 그 다음에 오도가 있습니다. 오도는 일반 행정구역이죠. 자, 일반 행정구역이에요. 그림 봐가면서 가면 일반 행정구역. 도 어디 있어요? 다 아래 있죠. 아래.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여기 이렇게 아래 있어요. 도 몇 개예요,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죠. 오도. 도는 일반 행정구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도를 다스리는 사람은 우리가 안찰사라고 두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안찰사가 뭡니까? 상설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임시직이라는 거예요. 임시직. 순환직이에요. 순환직. 즉 뭐냐면 돌아다녀요. 가끔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 도 잘 있나 이렇게 돌아가고 막 그러는 거지. 그리고 늘 상주하면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별로 이 아래쪽에 있는 오도는 별로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찰사는 조선시대의 도를 관장하는, 조선시대는 도가 8도거든요. 이 조선시대의 도를 관장하는 사람을 관찰사라고 그러는데 이 관찰사하고 안찰사는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 뭐가 다르냐면 관찰사는 거의 재상급의 신하, 적어도 판서 정도 했던 그런 사람들, 그 이상의 신하들이 관찰사로 갑니다. 관찰사. 그 도에서 막강한 권력이 있어요. 입법, 행정, 사법 권력, 막강한 권한이 있어요. 관찰사. 그래서 관찰사를 줄여서 감사라고도 불러요. 근데 얘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얘처럼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그 차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오도가 있고 도 아래에 뭐가 있었냐면 주, 그 다음에 제일 아래에 현을 두었다라는 거죠. 이 주와 현에 지방관을 파견을 했습니다. 지방관을 파견을 했어요. 주와 현에 지방관을 파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에도 지방간 파견하고 현에도 지방간을 파견했는데 제일 말단 구역이 뭐예요? 여러분들 현이죠. 현이죠. 그럼 제일 말단 구역이 현까지도 지방간을 파견했는데 이러한 존재가 여기에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속현이라는 게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속현은 뭐예요? 그러면 지방관이 없습니다. 그럼 지방관이 있는 속현은 뭐예요? 현은 뭐예요? 이렇게 그럼 나누면 반대 바로 주현이에요. 그 현에 주인이 있다 해서 주현. 주인이 없어요. 지방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 지방관이 없는 속현은 어떻게 합니까? 무풍지대예요? 지방관이 없으니까 그냥 지 맘대로 하고 돌아다녀요? 아니죠. 그 옆에 지방관이 있는 주현에 있는 그 지방관이 이 속현까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고려시대에는 주현과 속현 중에 뭐가 더 많습니까? 속현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의 의미는 곧 무엇이냐? 중앙집권이 지방 곳곳까지 미치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가면 이 속현이 아예 없어요. 속현이 없다는 것은 곧 뭐예요? 제일 말단구역까지도 조선시대에 들어가면 지방관을 파견했다라는 거죠.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주현과 속현. 자, 그 다음에 양계가 있습니다. 이제 양계 나오네요. 양계. 자, 양계가 이렇게 있죠. 양계가 있는데 양계 쭉 보게 되면은 여기 쭉 보니까 이 국경선 부분이죠. 북계와 동계 이렇게 북계와 동계 양계예요. 양계. 즉 이거는 국경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양계에는 국경 지역의 양계에는 이런 관리 파견해야 되잖아요. 누굴 파견해야 되냐? 병마사인데 이 병마사가 뭘까? 병마사 일종의 군사사령관이죠. 병들과 말을 다루는 거예요. 군사사령관이죠. 사령관을 파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전체의 아주 중요한 일들을 다룬다. 도병마사 회의기구 사령관이죠. 병마사를 두었다. 병마사를 두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군대가 어때요? 늘 있어요. 상비군이에요. 상비군이라는 것은 항상 준비된 군대. 늘 군대가 있어요. 국경지역이니까. 그럼 여기 도에는 상비군이야? 아니죠. 그럼 여기에 도에 있는 군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주현군이라고 불렀어요. 주현군. 주현에 있다 해서 주현군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여기는 군대가 늘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농민들이 군대 가는 겁니다. 김씨 군대 들어와야지. 네. 그러면 삽 놓고 창 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고 있다가 이제 끝나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또 오라 그러면 또 가는 거예요. 있다가 없다가 이게 주현군이죠. 근데 국경지역은 늘 군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상비군을 두었다. 상비군이란 말이 그 군대의 명칭이 아니라 군대의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비군을 두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요제는 뭐를 두었다? 군사적인 중요한 요제는 양계 아래 뭐를 두었다? 진을 두었다. 그래서 군사기지죠. 진을 쳐라 막 그러잖아요. 진을 두었다. 자, 그 다음에 삼경제도가 있었습니다. 삼경제도, 삼경제도가 있었는데 이 삼경은 쓰리경, 수도처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수도인 어디? 개경. 그 다음에 두 번째 넘버2 수도다 해서 서경. 그 다음에 신라의 수도였던 어디? 동경. 근데 나중에는 이 동경이 없어지고 남경이 되는데 남경이 오늘날에 어디입니까? 서울이에요. 한양이에요. 그래서 삼경제도를 두었다. 자,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또 요충지가 있습니다. 요충지, 중요한 지역, 사도부, 팔목을 두었다. 도부는 군사적 성격이죠. 도부. 팔목은 우리가 뭐 생각하면 돼요? 12목 생각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속현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향부곡소가 있습니다. 향부곡소. 자, 향부곡소가 있는데, 향부곡소는 신라시대에도 존재를 했습니다. 얘는 국가가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특수행정구예요. 국가가. 향과 부곡은 뭐 하는 동네냐면 여기는 열심히 농사 지어요.
또 농사지은 생산물을 중앙으로 보내는 겁니다. 소는 뭐냐면 소는 수공업을 담당해요. 수공업. 그러니까 물건 만들어서 갖다 바치는 것을 우리가 소. 그래서 고려 전반기 때 수공업의 특징을 말하시오. 그러면 소수공업이에요. 그러면 소, 매소, 이 소가 아니라 무슨 소예요? 바로 여기에서 수공업을 전문적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특수행정구역인데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에요. 일반 백성들인데 신분은 그런데 일반 백성처럼 취급을 안 해줬다라는 거죠. 대우는 천민 취급을 했어요. 천민 취급을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가 많아요? 불만이 많아요. 거주 이전에 자유도 없어요. 왜? 도망가 버리면 국가가 필요한 거 누가 만들어? 거주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서 이 소나 이런 데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어느 데가 공주 명학소라는 곳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냥 공주 명학소의 난 그러면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지 말고 뒤에 뭐가 들어갔구나, 소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방 행정 조직까지 알아봤고요. 군사 조직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 조직. 우선 중앙을 지키는 중앙군이 있겠죠. 중앙군은 뭐라고 부르냐면 2군 6위를 두었다. 2군 6위를 두었다. 2군 6위. 이 군이 어디를 지키는 거예요? 왕을 지키는 거예요. 왕을 지키는 거예요. 6위는 어디냐면은 국경하고 그 다음에 수도 경비예요. 6위. 그럼 이 국경은 중앙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이 6위를 갖다가 왜 이 중앙군이라 했냐면 여기에 속된 군대들이 국경선 부분도 갔다가 교대로 왔다가 교대로 왔다가 이렇게 하더라라는 얘기죠. 국경에서 이 병마사 어디 갔어요? 병마사. 얘네들이 반란 같은 거 일으키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임무를 주었던 겁니다. 6위. 애들한테는. 2군 6위. 자, 그 다음에 지방군은 뭐라고요? 주영군이다. 끝났죠? 주영군이다. 그러면 양계에 있는 애들은 어디에 군대의 진에 있으니까 주진군이다. 아시겠죠? 주진군이다. 주영군은 어디 있다고요? 주영군은 오도에 있다. 오도에 주영군이다. 얘들은 느릿다?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제도 보겠습니다. 과거제도. 아주 그냥 수술 풀려요. 과거제도. 자, 언제 시작했습니까? 광종 때에 과거제도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우선 광종 때에 됐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과거제도 보겠습니다. 요거 보시면서 쫙 보시면 우선 문과, 잡과, 승과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딱 있는데 문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재술과, 명문과. 그 시험 봐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관리되는 애들을 이제 문과로 되는데 시험 봐가지고 재술과, 명경과 이렇게 있어요. 재술과는 뭐냐면 말 그대로 술. 논술입니다. 논술. 글짓기. 명경과는 유교 경전이에요. 유교 경전 암기 테스트가 명경과고 재술은 논술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뭐를 더 알아줬냐면 재술과를 더 알아줬다. 그래서 이거 합격하면은 중앙의 관료가 되는 거죠. 중앙의 관료가. 그 다음에 잡과 있습니다. 잡과는 기술직들. 행정 실무, 기술직 이거고 승과는 스님들 보는 거예요. 스님들. 그래서 교종 스님들 보는 교종선, 선종선 스님 보는 선종선이 있는데 스님을 합격시키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스님의 품계를 매기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님의 품계. 자, 이제 이 간단한 과거가 끝나는데 아주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음서라는 것이 있어요. 음서. 그럼 이 음서의 음이 뭐냐? 조상의 음덕을 얘기합니다. 조상의 음덕. 우리가 제사 지내고 나서 먹는 걸 갖다가 뭐 한다고 그러죠? 음복한다고 그러죠. 조상이 내린 복을 우리가 먹는다 해서 음복한다라고 그러죠. 이 음은 조상의 덕을 얘기해요. 음서는
조상 잘 만나가지고 내가 과거 시험 안 보고 관리가 되는 게 음서예요. 그럼 조상이 도대체 어떤 조상을 얘기하느냐? 높은 신분의 조상을 얘기합니다. 오품 이상. 이 오품 이상의 관료의 자제들이 음서 혜택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오품 이상이 내 친손주나 친자식이나 이런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외손주도 되고요, 사위도 됩니다. 음서 혜택이 굉장히 넓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고려 시대는 이 음서를 통해서 관리가 되는 케이스가 훨씬 많았다라는 겁니다. 훨씬 많았다. 조상백으로 관리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라는 거죠. 이 제도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죠. 뭔가 특권을 자꾸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과거는 일반 백성이면 양인 이상이면 법제적으로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과거 시험 준비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농민들은 내가 과거에 합격하겠다 그러면 어디 가면 이 문과 못 가고 음서 당연히 안 되죠. 잡가 보는 거예요. 일반 농민들은 거의 대부분 잡가를 봐요. 근데 아버지 백으로 음서로 관리가 되는 게 많았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과거 시험 도대체 누가 보니까 아버지 백이 없는 사람이 보는 거야. 아버지 백이 없는 사람들. 그 백이 바로 없는 사람들 주로 누구냐? 향리다, 향리. 향리예요. 제가 이 향리 할 때 이 향자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줬죠. 우리나라 토속 순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걸 향이라고 그러고 또 지방을 의미하는 걸 또 향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럼 향리는 누구냐면은 향리는 쉽게 말씀드리냐면 얘들은 중소호족 이나 육두품입니다. 얘들은. 그러니까 큰 호족들은 사신관도 되고 뭐도 되고 하는데 그렇지 않는 호족들 있잖아요. 조그만 호족들. 그죠? 그런 사람들, 힘 없는 그런 층, 걔들이 향이에요. 향이. 그러니까 백이 없으니까 자기가 중앙으로 진출하려면 뭐 해야 돼요? 과거 시험 열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과거 시험. 그 과거 시험 열심히 보는데 또 한 가지 근데 향리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뭐를 했어요? 과거 시험 보기 싫어? 그러면 여기 속현 있잖아요. 속현. 지방관이 없는 요 속현. 속현도 니네들이 다스려 했던 거예요. 알아서 다스려 했던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나중에 고려말 가면은 이 향리들이 과거를 통해서 중앙에 진출을 합니다. 중앙에 진출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개혁적인 세력으로 바뀌어요. 새롭게 진출한 개혁적인 선비들이다 해서 신진사대부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 신진사대부가 고려를 비판하고 이 나라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조선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향리까지 우리가 정리를 딱 했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85페이지, 86쪽까지 걸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거기 보시면 86쪽에 동그라미 4번에 지공거라고 있습니다. 지공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과거 시험 감독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독관이에요. 지공거는 과거 시험 감독 시험 문제 출제하고 얘네들을 이제 지공거라고 불러요. 지공거. 그래서 이 감독관하고 합격자하고는 스승과 제자 사이로 묶어지는 그런 풍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 교재에 감독관을 좌주라고 하고 합격자를 문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지공고를 굉장히 알아줬어요. 자, 이 지공고하고 친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친해지게 되면 과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다 알려주진 않더라도 감을 잡을 수 있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출제를 많이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OT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문제 출제도 많이 하고 교재도 많이 만들고 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많이 한 사람들이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는 예측도 빠른 거겠죠. 마찬가지로 고려도 그래서 이런 지공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려 중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이제 높은 관리에 있다가 은퇴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과거 시험도. 근데 은퇴했는데 자기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소일거리로 뭐 하냐면은 학교 같은 거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요. 오늘날에 그냥 사교육 학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 조그맣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이제 공부하러 오겠죠. 공부하러 오는데 나 지공고였어. 그러면 구름대로 몰려드는 거예요. 구름대로. 그래서 고려 중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사교육, 사학이 공교육인 관학을 앞질러 버립니다. 앞질러 버려요. 그래서 이 관리들이 자기가 은퇴하기 전에 꼭 뭐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까? 지공고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도 뭐가 생기니까? 짭짤하게 돈이 생기니까. 이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음서까지 제가 설명을 꼼꼼하게 해드렸습니다. 어때요? 외울 거 없죠? 예, 머릿속에 쑥쑥 들어오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문제 푸는 거 우리가 계리직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문제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뭐 첫 문제 몇 문제 그 풀어봐야 이 모래밭에 성 쌓는 거나 똑같은 결과는 뭐냐면 개념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잡혀져 있지 않으면 문제 수만 번 풀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개념 머리에 잘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예제 한번 풀어볼 테야요. 자, 1번. 다음은 고려의 지방행정제도이다. 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오도, 양계, 군현 나와 있습니다. 가는 일반 행정구역이며 안찰사를 파견하였다. 맞습니까? 안찰사 파견했습니까? 오도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민족과 국경을 접한 지역이다. 양계 그렇죠. 나는 병마사를 파견했다. 사령관, 군대 사령관. 네, 그렇죠. 다는 모두 수령이 파견되었다. 다 군현에. 군현이라고도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 이 명칭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주현. 모든 수령이 파견됐다. 아니죠. 모든 수령이 파견되는 건 언제라고요? 조선시대다. 자, 5번. 고려는 전국을 크게 가와 나 그리고 경기로 정립했다. 그렇습니다. 네, 맞는 얘기고요. 정답은 몇 번? 4번. 자, 그 다음에 2번. 자, 그럼 요거 2번 볼게요. 2번. 다음은 고려의 중앙관제표이다. 가마에 대해 설명으로 오른 것은 여러 기구들이 나와 있죠. 도병마사, 중서문화성, 상서성, 중추원, 3사. 가. 도병마사, 어사대 관리와 중서문화성의 낭사로 구성되었다. 자, 도병마사는 누가 들어가요? 중서문화성의 높은 신하. 제신이 들어가고 중추원에 추밀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귀족 학위구, 최고기구, 중소기구, 중소문화성.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귀족 합의기구. 나, 중소문화성. 결정하는. 요거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다. 장관인 문화시중이 국정을 총괄하였다. 상서성. 상서성. 문화시중은 어디에 있는데? 최고기구인 문화시중은 장관이 아니라 최고재상이에요. 그 어디에 있어요? 중서문화성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라, 중추원, 서경, 봉박, 간쟁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걸 대간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대간하는 애들은 누구예요?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그 다음에 뭡니까? 어사대의 관원들이 한다고 그랬죠? 마, 곡식의 출락과 회계를 담당한다. 3사. 맞습니다. 그럼 어찌됐건 옳은 거 골라라 그러면 얘가 정답이 되는데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귀족 합의기구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게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국가 아주 중요한 귀족 합의기구 뭐다? 이게 바로 뭡니까? 도병마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게 중서문화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고 의결기구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의 중대사라는 표현, 요 표현도 잘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귀족 합의기구. 귀족들만 모여가지고 합의기구 하는 그 귀족 정치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려의 통치 조직의 정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기구들의 명칭이라든가 그것의 의미를 잘 파악하면은 굳이 막 머리 써가면서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개념이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됐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 자신감이 생기죠? 점점 재밌어지죠?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문벌규적 사회와 무신정권 이 단원 굉장히 긴 단원인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문벌규적 사회 동요 어떻게 흔들흔들 거리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